이렇게 복잡한 이 사생활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은 정말 연구에 계속 몰두를 했고요. 또 중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이 이론은 진짜 아인슈타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절대 진리라고 여겨졌던 뉴턴의 중력 법칙을 뒤집은 이론이었고요. 이 이론이 결국은 이야기해 주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중력, 땅으로 떨어지는 물체. 이 중력이라는 것이 보통 뉴턴 역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설명을 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중력이라는 것의 본질은 이런 종류의 힘이 아니라, 이게 더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아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질량이 시공간을 휜 것이다. 질량이 시공간을 휜 것이다. 이것이 중력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진짜 할게요. 볼 거 그러네요. 예. 봐야 돼 눈으로. 이전에 뉴턴 같은 경우는 중력을 이렇게 힘으로 서로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한 관계라고, 마술적인 사실 관계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라 이 물체가 시공간 자체를 휘어지게 하고 그 위를 물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것이 마치 힘으로 당겨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같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그러네, 완전 근본 다르네. 원리가 다르다는 와, 거예요. 이거 다르네. 비유를 기똥차게 했다. 그래서 1919년에 그 영국에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실험으로 입증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당시의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아인슈타인은 드디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과학자가 돼요. 이 사건으로. 교수님, 그런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뭐 어떻게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참 이거 되게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그 시공간이 휘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이 시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처럼 이렇게 큰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은 그 근처에 공간이 다 휘어서 빛조차도 휘어야 돼요. 빛조차도 경로가 휘어요. 그러게요. 이걸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영국의 천문학자인 아서 에딩턴이,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밝아서 태양 뒤에 걸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태양이 자연적으로 가려지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게 개기일식이거든요. 개기일식이 벌어지면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안 보여요. 네. 그러면은 비로소 태양 뒤에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원래 태양이 없었다면은 이 공간이 평평하기 때문에 비에서 빛이 와야 하거든요. 하지만 태양이 여기 존재하게 되면은 태양 때문에 시공간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고요. 시공간 자체가 굽으면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빛조차도 그에 따라서 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A에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가린 상태에서 지구에서 위치를 측정했을 때 여기서 발견이 되면은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성의 근일점 이동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탐험대가 꾸려져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야 되거든요. 그날 가서 실제로 관측해 보니 A에 있었던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사실 뉴턴 이론을 완전히 이제 뛰어넘은 거죠. 완전히 뉴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아주 강력한 이제 증거가 된 건데, 이 관측은 사실 단순히 어떤 과학적 의미를 갖는 실험만은 아니었어요. 이게 당시에 또 대단히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네, 이 실험을 하던 때는 지금 우리 이야기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모두 아시겠지만 독일이 전쟁에서 졌어요. 네. 엄청난 그 돈을 배상도 해야 됐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됐죠. 전쟁이 이렇게 전범 국가잖아요. 막 욕먹고 지탄받고. 영국은 당시 독일과 싸운 나라니까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리가 수가 없잖아요. 없죠. 전쟁이 막 끝난 직후인데. 네. 그래서 모든 교류가 다 끊긴 상태죠. 학문도 교류가 당연히 안 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독일의 과학자가 낸 이론을 영국의 천문학자인 에딩턴이 확인해 준 거예요. 너무나도 멋있는 화학 같은데. 적국 영국과 과학자의 독일의 콜라보네요. 그것도 영국 사람인데 자신 영국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뉴턴을 무너뜨리는 와. 그런 추측을 했던 독일 적국 과학자의 이론을 영국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준 근데 거죠. 멋있어. 와, 그럼 진짜 멋지네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들이 이거를 뉴턴을 뛰어넘은 새로운 물리학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돼요. 이제 진짜 레전드급이 된 이제 거네요. 셀럽이 탄생하는 순간. 아 이거 노벨상 타겠는데요. 슬슬 위자료 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위자료 이제. 장착. 그래서 사실 이 일반 현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물론 핵심적인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대중과 언론이 주목하는 글로벌 과학 스타가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세계 곳곳에서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막 러브콜이 쏟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는 뭐 탄탄대로겠네. 드디어 친구가 많아졌네. 예. 사진에서처럼 아인슈타인은 그 1920년 이제 그때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뭐 일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요. 특히 이 일본 강연에는 이제 수천 명이 막 모였는데 강의를 독일어로 했대요. 그래서 일본어로 통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막 서너 시간씩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강연을 와, 들었고요. 진짜 슈퍼스타였구나. 나 이런 불안해 또. 아 너무 잘 되면. 무슨 곧 큰일 날 것 같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 뒤 1922년에 노벨상 이제 시상이 이루어졌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상을 받았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아직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광전 효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학의 두 번째 혁명인데요. 오.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야 근데 교수님 아인슈타인이 사실 유명해진 건 상대성 이론 때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노벨상은 광전 효과로 받게 된 거죠. 그 원래 노벨상은 그 이론이 실질적인 인류의 혜택이 되어야 돼요. 효과가 있을 예,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물론 되게 혁명적인 건 맞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광전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고 양자역학이 막 지금 태동하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실용적 가치도 충분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인정을 하면서도 혹시 생길지 모르는 논란,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뭔가 절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범 씨, 아인슈타인이 마리치에게 노벨상 타면 상금으로 위자료 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었죠. 약속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다행이에요. 상금으로 약 12만 1,572 스웨덴 크로나. 그러니까 한화로 약 3억 원 정도의 상금을 받았는데요. 그걸 이제 마리치에게 다 줬고요. 이 금액이 무려 당시 교수 연봉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10년치를 준 거 아니야? 그렇죠. 와. 하여튼 이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강연 요청은 더욱 많아지고 상대성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제가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그 정작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중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학자들조차 좀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많은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던 한 사람과 나눈 대화인데요. 뭐지?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지 한번 영상을 보시죠. 과학자 아닐까? 대통령? 대통령 그래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뭐 이런 사람일 것 같은. 찰스 채플린? 네, 바로 찰리 찰스 채플린입니다. 채플린. 너무 뜻밖의 인물이에요. 네, 1931년 아인슈타인은 할리우드에서 찰리 채플린을 만났어요. 와. 당시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이제 규현 씨와 지원 씨가 한번 역할 분담을 해서 한번 읽어줘 보시죠. 당신이 하는 예술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명성은 더 위대하죠. 세상 누구도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모두가 존경하니까요. 완전 맞는 극단에 말이네요. 있는 사람이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네. 말이 없어도 존경받고 말이 이해 뭔데 못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존경받고. 그렇죠. 시대를 초월한 이 두 스타의 이 대화가 지금까지도 명언으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젠 더 이상 과학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의 아이콘이 돼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이 시기는 미디어가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모든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돼서 와, 낫겠네. 거의 셀럽인데요, 이제? 그렇죠. 이제 정말 셀럽이 된 거죠. 1951년 3월 14일 아인슈타인의 72번째 생일인데요.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일이 오자 그 엄청난 정말 그 행사들이 있었는데, 생일 축하 파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에 수많은 파파라치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 법석이었대요. 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되는 이런 촬영과 파파라치 때문에 지쳐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만하라고 좀 했지만,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달라고 끝까지 약간 다크서클이 많이 짙어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기자에게 그 지었던 표정이 있는데 메롱. 아, 이거 완전 트레이드마크죠. 네, 너무나 유명했던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메롱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던 이 아인슈타인은 정말 이 사진을 망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난기가 섞인 마음으로 혀를 내밀었는데 오히려 이 사진이 대중한테는 큰 인기를 이제 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싸. 그렇죠. 본인도 이 사진이 너무나 마음에 이제 들었다고 그러는데 허성범 씨, 아인슈타인의 이 사진이 최근에 또 화제가 됐어요? 그래? 네, 맞습니다. 이 사진에 친필 서명이 적힌 작품이 이제 경매로 올라왔었는데 세 차례나 올라왔었거든요. 2009년에는 약 1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2014년에는 약 1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올해 초였죠. 가장 최근 33만 8,63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4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와우. 자, 이제 이후에 미국에서 노후를 쭉 보내던 아인슈타인은 1955년 4월에 갑작스런 복부 통증을 느끼게 돼요. 네, 통증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그래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4월 18일이죠. 복부 대동맥류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죽자 그 소식은 전 세계로 이제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아이고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한 시대를 밝힌 천재의 마지막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76세로 사망.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죽음은 사실 과학계에도 충격이었고 전 세계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이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아, 뇌가 도난당했던. 네,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나 그게 아직도 이해야. 네, 바로 아인슈타인의 뇌가 도난당했다는 사건입니다. 아니, 누가 뇌를 훔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범인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부검을 맡은 병리학자 토마스 하비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미쳤나 봐. 토마스 하비는 사실 가족의 허락도 없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두 개의 뭐야? 단지에다가 방부 처리해가지고 자기 집 지하실에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 그리고 저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자기가? 네, 이걸 받은 과학자들은 궁금한 그 호기심에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그냥 평범했다. 네. 생물학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놀랍다면 놀라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뇌가 평균보다 가벼웠답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뇌의 무게는 보통 1,400g 정도인데요. 아인슈타인의 뇌는 이 당시에 1,230g이라고 하는데 아니, 많이 써서 좀 달았나 봐요. 머리를 하도 써가지고.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별로 크게 의미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도 없고요. 괜한 짓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천재였다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무엇보다 호기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평생을.